제3장 촬영과 녹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촬영이란 카메라로 무언가 찍는 일이다. 물론 촬영 없이 만드는 영상도 있다. 애니메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그래픽으로만 만드는 영상도 있다. 혹은 이미 찍힌 영상, 그러니까 영상 자료만 가지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 한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칭송받던 EBS 지식 채널 E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드문 경우다. 촬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부터 이해해야 한다.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매우 닮았다. 물론 처음부터 인간의 눈을 본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인간의 눈과 카메라는 구조가 비슷하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 본다는 행위와 카메라로 무언가 찍는다는 행위는 무척 닮아 있다. 촬영은 마치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해내는 일 같은 것이다. 결국 촬영은, 특히 영상 촬영은 우리가 본 대로 혹은 보이는 대로 기록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물론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기억은 촬영의 정교함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사람을 포토제닉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촬영의 무지막지한 정교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억뿐만 아니라 보는 그 순간에도 차이는 크다.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빛 정보를 그대로 기록한다. 아주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늘 다니던 길에서 우리는 뭐든지 건성으로 보게 된다. 늘 보던 간판, 가로수, 건물들은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길에서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의 시각작용은 그 순간 온전히 그 친구에게 집중된다. 그 친구 바로 뒤에 있는 신호등도 지나가며 슬쩍 쳐다보던 행인도, 길에 떨어진 전단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기억나지 않을 뿐더러 보는 그 순간에도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카메라는 다르다. 카메라는 아무런 거름장치 없이 온전히 들어오는 빛 정보만 기록할 뿐이다. 비슷한 상황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일어난다.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 대상을 보지만 대상 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과 카메라로 찍히는 것에는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머리에 무언가 솟아오른 것 같은 사진이다.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생기는 궁금증은 사진을 찍었을 때 과연 찍는 사람은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드는 저 물체를 보았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보지 못했을 것이다. 보았다면 무언가 다르게 찍으려고 시도를 했을 것이다. 찍히는 대상이나 카메라를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좀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은 온전히 찍는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 눈의 망막에는 모든 것이 잡힌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다른 것은 지워버린다. 그러나 카메라는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는다. 그저 들어오는 빛을 충실하게 기록할 뿐이다. 카메라는 형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찍는 대상이 무엇인지 카메라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딱 하나 있기는 하다. 아주 쉽고도 어려운 방법이다. 그것은 셔터를 누르기 전에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의 시지각을 카메라가 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지만 대체로 리을자를 그리며 들여다보는 것이 제일 일반적이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겠지만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습관이 되고 나면 이 동작은 아주 순식간에 끝난다. 다만 습관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이 속성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영상을 얻는 데 가장 필수적인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다.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친구를 발견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그 친구의 얼굴로 모든 지각을 집중하게 된다. 그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장면 전환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영상 안에서 아무런 효과 없이 화면을 바꾸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렇게 장면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컷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뇌는 순간순간 장면들을 컷 형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우리의 시지각이 작동하는 방식을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그 대상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촬영과 편집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정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일이 촬영의 기본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떻게 찍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찍어야 할지 정해야 한다. 흔히들 멋진 화면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관객의 집중을 끌어내는 지름길이다. 사람 눈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 다음 그림 3의 1의 사진을 한번 보자. 두 장의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같은 카메라와 같은 렌즈로 같은 꽃을 찍은 사진이다. 그러나 두 사진은 완전히 다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유명한 피사계 심도를 이야기해야 한다. 정확한 영어 표현은 depth of field이다. 피사계 심도란 사진에서 선명한 부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사진에서 초점은 이론적으로 딱 한 지점에만 맞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어느 정도 선명하기만 하면 초점이 맞았다고 느끼게 된다. 그 어느 정도의 범위를 카메라 조작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렌즈의 조작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사계 심도라고 부른다.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면 매우 인상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피사계 심도가 얕은 사진을 좋아한다. 그 까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다. 대체로 찍으려는 피사체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설명이 가장 우세하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피사계 심도가 얕은 사진이 인상적인 까닭은 사실 신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림 3의 2와 같은 이미지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우리 눈에는 모든 사물이 다 선명해 보인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흐려 보일 수는 있지만 선명함과 흐림이 한 이미지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이런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이미지를 본 적은 물론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조차 불가능했다. 그 어떤 미학적 설명 이전에 위와 같은 이미지는 우선 신기하다. 사람들은 신기한 것에 흥미를 느낀다. 핵심은 이 피사계 심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장을 보면 알 수 있을 테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사계 심도를 바꾸는 방법 그 자체보다는 전체 맥락 속에서 피사계 심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3. 자동의 문제. 카메라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카메라에 많은 걸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촬영하곤 한다. 자동 모드가 바로 그것이다. 카메라에게 맡겨놓고 찍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색깔, 두 번째는 초점, 세 번째는 밝기다. 색의 경우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니 다른 장르에서 따로 설명하기로 하자. 초점의 경우는 특별히 고민할 까닭이 없다. 사람의 눈보다 카메라가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동 초점은 카메라를 만드는 모든 곳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다. 기술은 점점 좋아져서 최근에 나온 카메라는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밝기다. 이미지의 밝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미지의 밝기를 카메라에 맡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밝기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모드를 카메라에 맡길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정하고 나머지를 카메라에 맡길 수도 있다. 그런데 밝기를 카메라에게 맡기는 일에는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햇빛 쏟아지는 눈부신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작 사진은 우중충한 흐린 날처럼 나온다. 혹은 눈이 새하얗게 쌓인 스키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하얗던 눈이 왠지 칙칙해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카메라의 자동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카메라에게 밝기를 맡겼기 때문이다. 카메라의 자동 시스템이 하는 일은 사실 단순하다. 들어오는 빛의 양을 재서 그 양에 알맞은 값들을 정하는 것뿐이다. 햇볕이 쨍쨍한 햇볕이 쨍쨍한지 구름이 잔뜩 껴있는지는 카메라는 알 길이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같은 밝기 18% 회색의 사진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카메라를 자동 모드로 놓고 화면 가득 검은 종이와 흰 종이를 한 장씩 찍으면 두 사진의 결과는 놀랍게도 거의 비슷하다. 카메라는 자신이 찍고 있는 것이 검은 종이인지 흰 종이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적당한 밝기로 만들어낸다.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밝은 창문을 등지고 사진을 찍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둡게 나온다. 우리가 흔히 역광이라고 부르는 상황이다. 카메라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빛이 많으니 어떤 방식이든지 이미지 센서에 닿는 빛의 양을 줄인다. 그런 밝은 창문은 적당한 밝기가 되지만 사람 얼굴이 어둡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정작 우리가 적당한 밝기로 만들고 싶은 것은 사람이지만 카메라는 알 길이 없다.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 말고는 카메라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카메라는 우리가 보는 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결국 문제는 빛의 양을 재는 방식이다. 카메라 안에는 조도계, 노출계라고도 부른다가 들어있다. 조도계란 빛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로 카메라 안에 있는 조도계는 반사식 조도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피사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양을 재게 된다. 찍는 대상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카메라는 피사체가 무슨 색인지 모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책은 그림 3에 보이는 입사식 조도계다. 입사식 조도계는 피사체에 비춰지는 즉 반사되기 전에 빛의 양을 잰다.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책은 그림 3에 보이는 입사식 조도계다. 입사식 조도계는 피사체에 비춰지는 즉 반사되기 전에 빛의 양을 잰다. 피사체로 떨어지는 빛의 양은 피사체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햇빛 좋은 날에는 많은 빛이, 어두운 밤에는 적은 빛이 입사식 조도계를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입사식 조도계가 알려주는 대로 노출을 맞추면 밝은 피사체는 밝게, 어두운 피사체는 어둡게 찍힐 것이다. 그림 3의 4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얼굴이 검은 사람과 흰 사람을 찍는 경우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반사식 노출계를 자극하는 빛의 양은 서로 다르다. 얼굴이 검은 사람이 반사하는 빛은 당연히 얼굴이 흰 사람이 반사하는 빛의 양보다 적을 것이다. 따라서 자동 모드 상태의 카메라는 얼굴이 검은 사람을 찍는 경우는 사진을 밝게 찍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고 흰 얼굴을 찍는 사람인 경우에는 사진을 어둡게 찍는 쪽으로 조절을 한다. 그 결과 두 얼굴에 거의 비슷한 밝기로 찍히게 된다. 그러나 입사식 노출계로 빛의 양을 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입사식 노출계는 빛이 피사체에 닿기 전에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피사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입사식 노출계의 지침에 따른다면 검은 것은 검게, 흰 것은 희게 찍힐 것이다. 이 경우는 물론 카메라를 자동 모드가 아닌 수동 모드로 놓아야 한다. 입사식 노출계가 알려주는 대로 사람이 카메라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다. 결국 수동 모드로 사진을 찍고 상황에 따라 카메라를 조절하면 되지만 입사식 노출계가 없이는 판단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 노출계까지 사서 들고 다니고 싶지는 않다면 카메라에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히스토그램이란 일종의 그래프로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나타낸다. 카메라마다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니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길 바란다. 다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모두 같다. 그림 3의 5에서 보면 어두운 사진은 그래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밝은 사진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면 지금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은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을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빛의 양은 카메라에 내장된 조도기에서 측정한다. 입사식 노출계로 측정해서 정확한 노출값을 얻는 것보다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히스토그램이 중요한 까닭은 수동 모드에서 영상이 어떤 밝기로 찍히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동 모드에서 촬영을 하면 지금의 노출로 어떤 밝기의 이미지가 나오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카메라의 뷰파인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뷰파인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뷰파인더의 밝기는 주변 밝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둡게 찍고 있는 중이라도 뷰파인더 주변이 어둡다면 화면은 밝게 보일 것이다. 반대의 경우 영상이 너무 밝게 찍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한 대낮에 뷰파인더를 보면 어둡게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뷰파인더를 근거로 지금 어떤 밝기의 영상이 찍히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뷰파인더 대신 히스토그램을 쓰는 것이다. 물론 판단은 찍는 사람의 몫이다. 영상을 밝게 찍고 싶다면 히스토그램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어둡게 찍고 싶다면 히스토그램을 왼쪽으로 쏠리게 노출을 조절해서 찍으면 된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수동으로 카메라를 조절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자동 상태에서 카메라에 있는 그림 326과 같은 보정 장치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카메라를 잘 보면 틀림없이 어디엔가 거의 대부분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버튼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뒤에 숫자가 써있는 버튼이 있다. 보통 노출 보정이라고 부르는 이 장치는 거의 모든 카메라의 기본 기능이다. 그림 3의 6에서 더하기 빼기 표시는 카메라의 수정을 지시하는 일을 한다. 이를테면 카메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빛을 더 받아들이라고 지시를 하고 싶으면 플러스 1, 2배 더 많아진다. 그 반대로 마이너스 1, 반으로 준다를 입력하면 된다. 피사체가 어둡다면 마이너스 쪽으로 빛을 덜 받아들이라고 지시, 밝다면 플러스 쪽, 빛을 더 받아들이라고 지시로 돌리면 된다.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카메라는 어두운 물체도 보통 밝기로 만들어줄 테니 카메라 생각보다 더 어둡게 찍어야 하고, 피사체가 밝으면 카메라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려 할 테니 빛을 더 받아들이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사진의 경우는 위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영상의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한 장 한 장 따로 찍는 사진은 별 문제가 없지만 동영상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무언가 변화를 주는 과정이 고스란히 영상에 찍힌다. 예를 들어 한낮에 밖에서 촬영을 할 때 자동 모드로 촬영을 한다면 해가 쨍쨍한 상황에서는 카메라는 빛을 덜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절을 하려 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노출 보정을 통해 밝은 화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구름이 해를 가린다면 주변이 어두워질 테고 당연히 카메라는 빛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절을 바꿀 것이다. 이런 경우 카메라가 조절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게 된다. 해가 구름 속으로 숨는 순간 영상은 잠시 어두워졌다가 바로 다시 원래 밝기로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상이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영상은 구름이 해를 가리면 가린 만큼 어두워진 채로 유지되는 화면이다. 그것은 오직 수동 조절로만 가능하다 때문에 사진과 달리 밝기의 변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는 동영상의 밝기는 수동 조절하는 것이 기본이다. 소리에 대하여 촬영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영상에 집중하느라 소리에 대해 관심이 적어지곤 한다. 하지만 소리도 무척 중요하다. 소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사실이다. 살면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완벽한 무음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는 늘 소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크게 의식하지 못한다. 가장 흔하게는 이른바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다만 들으려고 의식하면 들린다. 여러 소리가 겹쳐 들릴 때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소리는 더 잘 들린다. 그러나 카메라는 다르다. 영상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혹은 녹음기는 발생하는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게 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카메라에 내장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다. 인터뷰라고 해서 꼭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인터뷰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의 말소리를 녹음해야 하는 경우는 다 해당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카메라는 말하는 사람과 거리가 떨어지게 된다. 당연히 카메라로 들어오는 말소리는 작아진다. 그러나 다른 소리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여기서 다른 소리란 여러 가지 잡음을 말한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귀는
말소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나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는 아무 곳에도 집중하지 않는다. 그저 들어오는 소리가 마이크를 자극하는 만큼 녹음할 뿐이다. 촬영이 끝나고 화면을 재생해봐야 우리는 말소리에 얼마나 큰 잡음이 섞였는지 알 수 있다. 때문에 동영상을 찍을 때 꼭 필요한 장비가 이어폰이다. 귀로 들리는 소리와 정작 카메라에 녹음되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어폰을 카메라에 연결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 영상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도 자동 기능이 있다. 메뉴에 들어가서 마이크의 녹음 설정을 보면 자동과 수동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동으로 놓으면 카메라가 알아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한다. 소리가 작아지면 키우고 크면 줄인다. 얼핏 편한 기능인 것 같지만 소리가 작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조용한 상황에서 자동 모드는 전체 소리를 키우기 때문에 저절로 잡음이 커진다. 당연히 수동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인터뷰 상황에서 카메라 내장 마이크만으로 제대로 된 소리를 녹음하기란 무척 힘들다. 그래서 따로 마이크가 필요하다. 마이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로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향성 마이크와 무지향성 마이크로 나누는 방법이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따로 전원이 필요 없고 튼튼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소리가 나는 곳에서 마이크가 조금만 떨어져도 아주 작게 녹음이 된다. 때문에 영상 촬영에 쓰이는 마이크는 거의 대부분 콘덴서 마이크다. 콘덴서 마이크는 따로 전원이 필요하다. 전원은 마이크에 배터리를 끼워 공급하기도 하고 카메라나 다른 전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팬텀 파워라고 한다. 지향성 마이크는 방향에 영향을 받는 마이크다. 다시 말해 일정한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만 집중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마이크는 그림 3의 7과 같이 길쭉하게 생겼으며 길면 길수록 방향에 더 예민하다. 지향성이 아주 다시 말해 아주 긴 마이크를 총에 비유해 샷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대로 지향성이 없는 마이크는 무지향성 마이크라고 부른다. 마이크는 흔히 스폰지나 특수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혹은 털같이 생긴 것으로 감싸곤 하는데, 이것은 바람이 마이크에 직접 부딪혀 잡음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윈드스크린이다. 마이크는 카메라의 머리 부분에 바로 받아 쓰기도 하는데, 지향성 마이크를 달면 카메라에 내장된 마이크보다는 훨씬 소리를 깨끗하게 녹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향성 마이크라도 카메라에 부착된 마이크로는 조금만 거리가 있어도 제대로 말소리를 녹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녹음할 때는 마이크를 카메라와 떨어뜨린 채 줄로 혹은 무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일이 많다. 드라마를 찍는 장면을 보면 긴 막대기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 사람은 마이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동시에 말하는 배우의 입을 향해 마이크를 잘 조준해야 한다. 아주 힘든 일이다. 그림 3의 9에서 들고 있는 마이크를 붐 마이크라고 한다.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윈드스크린 속의 마이크는 거의 대부분 아주 긴 초지향성 마이크를 쓴다.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지향성 마이크는 비싸고 따로 마이크를 조절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영상 제작에만 쓰인다. 일반적인 영상 제작에 그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마이크가 핀 마이크이다. 핀 마이크는 한국식 영어 표현인데 라벨리어 마이크가 원래 영어 표현이다. 핀 마이크는 지향성이 없다. 사방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아주 가까워야 한다. 거의 대부분 옷에 달 수 있도록 핀이 달렸다. 그래서 핀 마이크라는 말이 생겼다. 핀 마이크는 물론 드라마를 찍을 때는 쓰기 곤란하다. 숨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가 마이크를 달고 연기를 하는 장면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아주 드물게 잘 숨겨서 쓰는 일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드라마가 아니라면 아주 쓰기 편하고 쓸 때도 많은 마이크다. 드라마를 뺀 나머지 모든 장르의 영상에서 이 마이크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다. 혼자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마이크 하나 정도는 장만하기를 권한다. 실제로 가격이 무척 싸다. 가격에 비해 쓰임새는 아주 요긴하다. 이른바 가성비가 아주 높은 장치다. 핀 마이크를 무선 장치에 연결해서 쓰는 일도 많다. 송신부에 마이크를 끼워 말하는 사람 주머니에 넣거나 바지춤에 끼워 두는 것이 보통이다. 수신부는 카메라에 연결한다. 방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카메라 연결할 때 가끔씩 연결 부위가 문제가 되는데 전문적인 마이크나 카메라는 XLR라는 특이한 연결고리를 쓰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캐논 잭이라고 부른다. 혹시라도 마이크를 살 예정이면 커넥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무선핀 마이크는 카메라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 특히 인터뷰 상황에서 아주 많이 쓰인다. 그러나 그리 싼 물건은 아니다. 이 마이크 말고도 카메라와 멀리 떨어져도 녹음이 가능한 대안이 바로 휴대전화다. 이 즈음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만으로 만든 영화가 있을 정도로 휴대전화는 카메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거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독립된 녹음기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상은 카메라로 찍고 소리는 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따로 녹음을 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 가까이에 전화기를 놓고 녹음을 하든지 아예 전화기를 마이크 쓰듯 손에 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핀 마이크 대신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핀 마이크를 전화기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편집 단계에서 영상과 소리를 합치면 된다. 이 경우 편집 과정에서 소리와 영상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싱크를 맞춘다고 한다. 싱크를 편하게 맞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출연자가 박수를 한번 치는 것이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박수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목적이다. 박수를 치면 소리가 크게 나는 동시에 손바닥이 닿는 정확한 지점을 찾기 쉽다. 녹음된 박수 소리와 영상 안에서 손바닥이 닿는 그 순간을 맞추면 나머지는 알아서 맞춰진다. 영화 같은 전문적인 촬영에서는 그림 3의 13과 같은 슬레이트라는 도구를 이용하는데 박수는 그 약식이라고 보면 된다. 슬레이트는 싱크를 맞추기 위한 목적 말고도 촬영한 장면이 대본상의 어느 부분인지를 분간하는 목적이 더 크다. 영화를 편집하다 보면 촬영된 장면이 많아서 대본상의 어느 부분을 촬영하는 것인지 헛갈릴 걱정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부터 찍을 장면이 무엇인지 슬레이트에 미리 적어놓고 영상 앞부분에 집어넣는 것이다.